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4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 예비 후보의 검증. 이게 준리벽화 논란으로까지 이어지는 분위기인데 대선 후보의 가족도 검증의 대상이 돼야 하는지,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지, 오늘은 이런 쟁점들을 법의 눈으로, 법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구자룡 변호사입니다. 네. 자, 이 벽화 사건 내용부터 좀 간단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 사건은 윤석열 후보자 부인 김건희 씨를 겨냥한 벽화가 문제되고 있는데,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한 건물 외벽에 여자 그림이 그려진 벽화가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 벽화가 그 건물 중고서점 사장이 한 작가에게 의뢰한 걸로 알려졌는데, 벽화에 줄리의 남자들, 줄리의 꿈, 영부인의 꿈 이런 문구랑 함께 아무개 등으로 이제 익명 처리된 남자 이름들이 이제 함께 기재가 되어 있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줄리는 윤 총장 아내 김건희 씨 관련 소문에서 나오는 별칭이기 때문에 이 벽화가 표현의 자유다, 공익을 위한 것이다, 검증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 반면에,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인의 가족까지 이제 걸고 넘어지는 거는 여성 혐오 표현물일 뿐이다, 인격 말살이다 이런 이제 의견 충돌이 대립을 하고 있고요. 이런 논란이 거세지자 이제 벽화 의뢰인이 문구는 다 지웠는데 또 벽화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검은 페인트 칠까지 해가지고 이 벽면이 마치 이제 정치적 의견 충돌의 게시판처럼 돼가는 양상입니다. 그렇군요.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이게 법적으로 평가하자면 그 이제 표현의 자유, 그리고 그 대상이 된 사람의 명예, 인격권, 이게 충돌하는 문제, 이거 얘기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정확합니다. 우리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절대적인 기본권이 아닙니다. 명확한 한계도 함께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21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면서 같은 조항 4항에서 그 자유로 인해서 타인의 권리, 명예, 공중도덕, 사회윤리 침해해서는 안 되고, 그걸로 인해 침해당한 사람은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한계도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법리적인 근거가 있고, 결국은 사안별로 어느 쪽이 더 우세한지를 따져보게 되는 개별 구체적인 판단을 거치게 되지, 한쪽에 권리가 있다, 표현의 자유가 있다 이런 걸로 이제 상대방의 권리를 압도할 수 있다 이런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자, 근데 이렇게 그 권리가 충돌하는 상황이 되면요, 그 민사에서는 보통 손해배상 이슈가 제기될 것이고, 형사적으로는 명예훼손, 방금 말씀하신 모욕죄 이런 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민사적으로는 표현물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이제 손해배상의 영역으로 이제 다투게 되고, 그리고 형사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거대로 이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문제될 수 있는데, 이 두 범죄는 이제 사실의 적시가 있는지 이걸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사실이든 아니든 이제 진실력을 따지는 게 아니라 사실의 적시라는 거는 법적인 용어인데, 예. 구체적인 어떤 스토리가 있다. 이걸 이제 사실의 적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허위 사실이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진실이면 이제 진실한 사실의 명예훼손 이렇게 되고, 그런 구체적인 스토리가 없을 경우에는 그게 가치를 저하시킬 만한 발언이다. 이럴 경우에 이제 모욕죄가 성립을 합니다. 요거를 이제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저 사람이 언제 누구랑 어디서 불륜을 했었대. 이건 이제 스토리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명예훼손죄 성립 영역이고, 저 사람 그런 구체적인 스토리 없이 저 사람 불륜하게 생겼어. 그러고도 남을 놈이야. 요 정도 발언이면 이제 모욕죄가 문제가 되고요. 예. 이제 그런 범위로 따져보면은 지금 벽화가 그림으로서 상징적인 이제 표현물이고, 문구들이 등장을 하긴 하는데 이게 구체적인 어떤 스토리까지 이를 정도가 됐냐 조금 의문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건 모욕죄 성립이 문제되는 사안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모욕죄 쪽으로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근데 이제 윤 전 총장 즉 이제 윤석열 후보라고 할게요. 예비 후보 측에서는 법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좀 방침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황출세 일부에서 신지호 정책실장께서도 명확하게 그렇게 밝히셨더라고요. 그래서 윤 캠프 쪽의 의견을 종합해서 이제 정리해 보면은, 표현의 자유와 형법상 모욕죄 사이의 문제인데 굳이 이런 거 가지고 형사상 고소고발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네. 근데 요거 이제 내용을 좀 따져 보면은 아마도 이제 형사 절차가 진행이 되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 한다 이런 이제 정치적인 그런 이제 역풍도 있을 수 있고, 예. 또 그 쟁점으로 관심이 오히려 더 쏠리게 되는 거, 이것도 좀 우려스러울 수 있고, 또 사건이 진행될 때 그냥 평범하게 일반인들끼리 다루어지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사건보다는 좀 특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법리적 난이도까지 함께 고려한 그런 결론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신 분석해 주신 그런 배경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네. 고소를 하게 되면 이게 수사를 받게 되고 재판이 또 진행될 건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아무래도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거 아니냐. 이런 것 그렇죠. 때문에 이걸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그냥 이런 송사로 가는 거는 그냥 하지 않겠다.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다는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방금 네. 그 여러 가지 고려 요소 중에 그것도 있지 않겠냐 이런 추측들도 있는데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형사사건은 그 고소를 한 사람들이 처분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수사의 단서일 뿐이고 수사기관이 그 고소 내용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살아생 이제 움직이는 생물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예. 그 처음에 고소장에 예를 들어서 모욕이다 이렇게 들어왔더라도 수사기관이 보기에 이거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수사 내용을 봤을 때 이건 명예훼손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죄명을 바꿉니다. 이걸 의율 변경이라고 하고요. 예. 이건 수사기관의 권한입니다. 예. 그래서 의율 변경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해서 기소하는 죄명이 바뀔 수도 있고 그 수사 과정에서 이건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사 방향이 그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모욕죄로 고소장 접수했다가 명예훼손죄가 쟁점이 되면은 오히려 사실관계가 맞냐 틀리냐의 이제 공방으로 바뀌게 되니까 그런 것들까지 모두 고려했지 않냐 이런 분석도 뭐 법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황 보선의 출발새 아침 사건 인법 구자령 변호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듣고 의견 주실 분들은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지금 유튜브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함께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 변호사님. 네. 그럼 이른바 이 줄리 논란 관련해서 진실은 뭐 밝혀질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정면으로 다룬 사건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이걸 이제 법리적으로 한번 따져보자면 일단 뭐 민사소송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권리 의무에 대한 확인은 소송으로 가능해도 예. 어떤 사실관계가 있는지 그 자체를 밝혀보자 이런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은 적합하지가 않고요. 네. 형사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방금 이제 윤 총장 쪽에서 고소고발하는 거가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겠지만 그건 안 하겠다 그랬으니까 이제 그 경우는 또 없어진 셈이고 네. 그래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을 때는 이게 아마 선거 국면이 됐을 때 이제 토론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때 상대방 후보가 이런 거 있는데 사실이냐 아니냐 묻고 윤 후보자 쪽에서 아니다 사실무근이다라고 하면은 예. 그 발언을 공선법상 허위 사실 공표다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이제 고소고발을 할 수 있으면 이재명 그게 아마 그렇죠. 이제 딱 그런 케이스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범죄 성립 여부 이 관련해서 쟁점 중에 그 법리적인 난이도 측면에서 따져봐야 될 부분이 그 이른바 그 공적 인물 이런 그러니까 이제 공인 그렇죠. 이거 범위 이걸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좀 유명인 같은 경우에는 그 적용되는 법리나 이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게 표현의 자유하고 성립 범위에 놓여지는 게 이제 공적 인물 이론이 이제 굉장히 좀 유명한 이론인데 예. 유명세에 상응하는 그 비판과 평가도 넓은 법위에서 수용해라 이런 이론입니다. 이게 또 법리에도 우리 좀 많이 반영이 돼 있어서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그 공적인 관심사안, 공인에 대한 거는 사적 영역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공적 활동과 관련한 명예훼손 표현은 그 제한이 완화되거나 개별 형량 이제 사례에서 좀 더 넓게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판단 요소가 공인인지, 공적인 행동에 관한 표현인지, 공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이걸 따지게 되는데 이 사건은 근데 공인이 아니라 공인의 가족이라서 조금 이제 논란의 여지가 그래서 더 있는 것이고요. 예. 법리적으로는 난이도가 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행위에 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평범한 일반인에 관해서 비해서 이제 굉장히 높아질 것이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약간의 이제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김건희 씨가 한 인터넷 언론과 인터뷰에서 나는 줄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네. 이 줄리를 언급하는 그 그림, 이 벽화가 김건희 씨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것도 법리적으로는 쟁점이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이 법리를 따져보면 표현물은 구체적으로 뭐 실명을 언급하거나 이런 식으로 딱 찍어가지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 정도가 누군지를 언급하는 것인지를 추단할 수 있을 정도의 표현물이면 특정성을 갖췄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구를 보면 뭐 영부인 액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김건희 씨를 추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쉬운 기준이 지금 언론 보도나 일반인들 모두 다 김건희 씨를 겨냥한 벽화다라는 거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딱 그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 기준은 통과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줄리 벽화 제작 그 지시했다는 건물주가
그 논란이 커지니까 그 문구를 지웠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좀 법적으로 이를테면 뭐 나중에 재판에서 네. 뭐 형량을 뭐 줄인다든지 이런 걸로 작용할 수 있는 법적인 의미가 좀 생기겠습니까? 그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을 그런 정도 내용입니다. 왜냐면은 그 전파 범위가 이제 거기서 차단이 되니까 네. 뭐 만약에 명예훼손이다 모욕이다 인정이 되면 그 피해 범위가 거기서 이제 멈춰졌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양형 자료로서 평가가 되는데 그게 사후적으로 지웠다고 해도 표현물은 이미 완결이 됐기 때문에 그걸 되돌이켜서 무효로 되지는 않기 때문에 유무죄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예. 자 그리고요. 또 이 벽화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막 검은색 페인트 칠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또 뭐 이재명 지사를 뭐 언급하는 상황도 있었고 네. 페미니즘 여성 단체 다 어디 갔냐 뭐 이런 글씨를 쓴 사람도 있었고 이런 건 또 법적으로 어떻게 따져볼 수 있습니까? 그거는 법적으로 손괴죄가 문제가 됩니다. 손괴죄? 타인의 물건을 효용을 해야 하는 범죄를 손괴죄로 다루는데 예. 벽화도 엄연히 소유자가 있는 소유물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공간에서 말로 이루어지는 거는 이제 서로 공방을 벌이면은 표현의 자유가 이루어지면서 사상의 자유 경쟁에 의해서 우열을 나눠가지고 우세한 표현물이 살아남게 되는데 지금 이거는 그 표현물 자체를 덮어 씌워버린 거잖아요. 예. 이거는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터넷 게시물에도 남의 게시물 불법을 그냥 몰래 삭제했다. 이거랑 거기에 댓글 단다. 이건 엄연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벽화를 비판하고 싶었으면 그 앞에서 자신의 표현물을 게시하거나 1인 시위할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검은 페인트 칠하는 거는 굉장히 다른 의미고 표현의 자유는 사상의 전달의 핵심이 있는 거지 그 사상을 관철시킬 물리력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벽화도 법적 논란이 있지만 그 논란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임의로 그걸 지운다. 이거는 또 다른 불법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건 표현의 자유를 논하거나 그걸로 보호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 과거 정권 사례와도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죠? 있습니다. 네. 근데 가장 유명한 게 더러운 잠 사건입니다. 네.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등장하는 그림이었는데 이게 또 여성의 나체 그림이어가지고 여성 혐오 문제까지 연결돼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게다가 이 그림을 또 표창원 전 의원이 주최해가지고 국회에 전시했기 때문에 네네. 표창원 의원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표창원 의원이랑 그 표 의원의 아내까지 합성한 그림을 미러링 공세로 이렇게 국회 앞에 전시를 했었거든요. 예, 맞아요. 그랬었죠. 예. 그래서 표창원 의원이 아니라 아내까지 등장한 것이 타당하냐, 뭐 이런 이제 법리적인 그런 논란이 있었고 결국은 그래서 표 의원의 아내가 고소를 했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또 내로남불이다, 아니다, 공인과 공인의 아내는 다르다. 지금 이제 공인과 공인의 아내, 이제 가족에 대한 문제가 여기랑 좀 연결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표 의원이 사과를 하고 민주당 차원에서 징계를 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의 사건인 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구자릉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